오늘은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금융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요. 한 17, 18년은 그 반도체 IT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그 후에 18년은 이제 중국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거의 죽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죽었다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 내버려둬도 또 죽을 나라를 이제 최근 7년 동안 그렇게 강하게 견제하고 이제 압박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이 3% 겨우하는데 중국이 5% 성장을 해요. 근데 죽었다 이러는 건 이건 앞뒤가 사실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7월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의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조금 호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 이제 3년 동안 중국이 과도하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 규제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초까지 중국이 그 사이에 부동산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규제를 싹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스탠스가 규제가 아니라 부양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바로 안 나타나냐 그러지만 이제 정책하고 이제 경제하고의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는 봐야 되는데 아마 그 효과가 아마 금년 2, 4분기 말 3, 4분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뉴스에서 디플레이션 위기를 많이 말하는데요. 그건 위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위기라고 표현의 강도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디플레가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CPI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고 그 진짜 의미는 생산 소비 이게 소득 이게 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이제 실제적으로 디플레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CPI가 마이너스가 이제 작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4년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산이나 소득이나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CPI가 왜 마이너스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CPI하고 중국의 CPI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먹는 것,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국가였기 때문에 음식료의 비중이 GDP의 한 3분의 1, 그 CPI 한 3분의 1 정도 가중치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 가격하고 채소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CPI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돼지 가격하고 채소 가격의 하락이 이제 CPI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CPI의 마이너스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명목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이 그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제 디플레 이제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년 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중국이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이게 명목이 실질보다 낮은 고 디플레의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980년 이후에 그런 사태가 4번이 있었어요. 이번에 5번째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처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4번의 그런 명목이 실질보다도 낮은 그런 현상은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망했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플러스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을 했고 지금 단계는 중국이 그 상황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 금년 초에서 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 또 어떻게 보면 디플레 탈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각종 경제 지표나 데이터는 조금씩 올라올 것 같은데요. 실제 중국인들이 조금 느끼고 바라보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뭐 이번 우리 선거도 그랬듯이 이 체감 물가하고 이제 정부 발표 물가하고 다르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그랬을 때 지금 소비 심리가 뭐 최근 몇 년 중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생산 지표 이것은 이제 공장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집 밖에 못 나가고 동네 밖에 못 나가고 이제 이런 그 이동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집 밖에 못 나가고 동네 밖에 못 나가는데 집 사러 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가격 하락,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주가가 내리 3년 동안 빠졌죠. 그래서 이게 주가 빠지고 부동산 빠진 게 그 하락폭이 자산 가격의 감소가 GDP의 한 4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뭐 백화점에 또 이제 뭐 고급재들의 럭셔리의 판매는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면 무조건 팔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와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구 소비재 소비가 확 줄게 되는데 이제 중국은 최근 3년간의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그 자산 가치의 한 40%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그것이 소비 쇼크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하반기 작년 7월에 보면은 비구엔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1등 했던 회사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부동산발 뭐 경제 위기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뭐 아직도 부도 위기 당하고 있는데 그게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거기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규제했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싹 다 풀고 오히려 이제는 이제 부동산 회사한테 돈 빌려줘라.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낮춰줘라.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다운페이 이제 초기 계약금을 뭐 10%, 20%, 30%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30년 모기지로 이제 집을 사는데 초기 계약금을 비중을 한 30%에서 50% 낮춰줬어요. 예를 들면 지금 40%였는데 이걸 20%로 낮춰준다고 하면 집 한 채 살 걸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전히 다 이제 풀었고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감독 원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뭐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 아마 주가는 금년 2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는 작년 7월, 주가는 금년 2월이 저점. 그래서 역대로 중국의 그 증권감독 원장이 바뀌었을 때가 보면 항상 주가 폭락 다음번에 바뀌어요. 그리고 중국말에 보면 뭐 새로운 관리가 들어서면 횃불을 3개를 들고 흔든다고 잘해보려고 이제 정책을 이제 왕창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가가 최근에 보면 한 10%, 15% 정도 이제 바로 반등을 하는데 바로 그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내수 소비를 살리는 데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이제 침체돼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괜찮은 건가요? 중국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규제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적당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통상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면 그걸 풀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좀 과도하게 집행하는 3년 동안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새로이 집권하면서 3기 집권을 하면서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내걸었고 그 공동부유에 이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기만 돈 버는 사람.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 기업 우리도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거의 장악해서 독점을 하잖아요. 그 두 개를 제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한 1년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책의 어떤 위력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걸 3년 동안 그대로 지속을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코로나가 같이 이제 묻어버리니까 그 충격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3년 동안 묶어놨던 걸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풀어야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없던 것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게 아니라 있었던 걸 막아놨던 것을 그거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규제 해제는 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가 이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무리한 규제를 좀 밀어붙였던 거는 공동부유의 철학에 입각해서 그냥 했다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통령 바뀌면은 모든 정책 노선이 다 바뀌잖아요. 네. 중국도 이제 2기 시진핑 정부하고 3기 정부의 아젠다가 바뀐 건데 네. 그걸 바뀌면은 이제 관리도 바뀌게 되고 그 새로운 관리들은 이제 자기 성과 또는 이제 뭐 잘 보이기 위한 오바를 좀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리하게 적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외부 환경 특히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아주 역으로 나쁜 시너지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중국하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뭐 3월달 수출은 중국이 미국하고 뭐 비슷해졌다고 그러지만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더 나빠지는 거고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쪽에 나빠질 건 없죠. 그리고 1,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플러스가 나고 무역수 적자 나는 것도 이제 미국은 원래 이제 작년에 괜찮았고 중국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과거 같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 경기 회복은 당연히 플러스 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제 우리가 철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이제 큰 충격은 없지만 나쁠 건 전혀 없다. 그럼 중국이 그렇게 조금씩 살아나는 거하고 미중 패권전에서 미국이 견제하고 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크게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기술 다 제재하고 장비 다 제재하고 제품 다 제재하고 했는데도 중국이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미중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우방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는 미국의 완성, 중국의 완패 그렇게 이제 많이 인지하고 또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팩트는 좀 달라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 목적이나 이유가 뭐냐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미국이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그 적자 폭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역 수지 적자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시비를 걸었던 게 바로 그건데 문제는 이제 2018년 이후에 2023년까지 미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또 대중국 이제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이제 무역을 통한 제재나 기술을 통한 제재가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팩트인데 우리는 정치적인 레토릭을 자꾸 보다가 보니까 중국은 망했어. 그러는데 문제는 작년만 해도 중국이 뭐 수출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무역수지 흑자만 8,200억 달러가 났고 그중에서 4,600억 달러가 미국에서 난 흑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4,500억 불 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이 미국한테서 번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이 외환보유가 같은 규모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서방 언론 주로 이제 미국 언론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가 보니까 중국은 미중 전쟁에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많이 오인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 우리한테 오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강하니까 언론이나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세 편성해서 데이터를 이제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춘 거죠. 결국 이제 클릭수에 목숨 걸다가 보니까 팩트 체크보다는 이제 그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의 그 니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중국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그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 그죠. 그러면은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외국계 자본이 막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런 상황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걸까요? 그건 진짜 엉터리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 3분기에 보면
그 FDI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제 수지표 상에서 이제 FDI가로 계상되는 항목은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거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중국에서 FDI가 30년 만에 118억인가 하여간 100억대의 순유출이 나왔어요.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돈이 빠졌다. 그래서 차이나런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을 다 깔았는데 문제는 4, 4분기에는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3분기 한 분기만 그렇게 됐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중국이 그 이제 이렇게 봐야죠. 미국은 제로 금리였고 중국은 이제 뭐 3% 4% 이자를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제로 금리에 돈 빌려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채권만 사놔도 3, 4%를 날로 먹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환율이 7.2에서 6.3까지 절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환차액이 한 15% 그냥 날로 생기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로 금리에 돈 빌려와가지고 중국에 갖다 놓기만 해도 15, 6%의 이제 아무 리스크가 없는 차익을 보게 된 금리차하고 환차를 받죠.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수출이 이제 어려우니까 환율을 다시 7.2까지 절하를 시켰어요. 한 15% 절하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서는 이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 환차 손이 이제 15% 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렸고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 금리가 5% 되니까 거기서 금리 차가 한 2% 역마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15, 6% 플러스에서 15, 6% 마이너스가 나니까 네. 그 손절매를 한 거죠. 그게 이제 3, 4분기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근데 4, 4분기 들어서는 이제 미국도 금리 내린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중국의 환율도 7.1에서 이제 약간 절상이 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돈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그리고 금년 1, 4분기 들어서는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중국의 외국인 자금은 다 순유입이에요. 아, 그래요?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인하는 것은 FDI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정한 의미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이제 차이나 런이라면 외국 기업들이 공장 다 팔고 중국에서 떠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린필드 투자를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보면 15% 정도 2022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팔고 떠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00억 달러를 이제 외국인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2023년에 차이나런에 가서 100억 달러를 다 팔고 마이너스 100억이 된 게 아니고 작년에 100억 들어왔으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88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12에서 15% 정도 투자 금액이 줄었다는 건데 이걸 우리는 차이나런이라고 기사를 쓴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차이나런이 아니라 차이나 리턴이다 지금. 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 런이 나오면 대서특필하는데 차이나 리턴이 왔을 때는 그 이제 그 사이에 크게 그 과장해서 써놨던 것이 그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코렉션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둬버리니까 아 작년 3, 4분기에 돈이 대거 빠졌으니까 지금도 빠지고 있겠지 이렇게 많이 이제 오인을 합니다. 근데 팩트는 다시 차이나 리턴입니다. 그럼 막 인도로 간다, 싱가포르로 간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인도로 다 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죠. 과거에는 전부 100%다 이제 팍스콘이라고 중국에 있는 푸스캉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줬는데 이제 공급망 문제 뭐 미중의 갈등이 생기니까 인도로 옮긴다. 근데 문제는 옮긴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아이폰의 생산의 여전히 90%를 중국에서 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게 생태계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그래서 원재료부터 이제 부품까지 다 일괄 조달이 가능한데 인건비 싸다고 인도로 가는 건 좋지만 거의 이제 뭐 20년 가까이 구축된 그쵸. 그 생태계를 인도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코스트가 무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도 자체가 아직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애플마저도 입으로는 이제 인도로 간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90% 이상이고 그래서 팀쿡이
그 중국을 자주 가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중국 용비어 청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5년 내에 중국을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중국이 그것을 제재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과장이 됐고 또 중국에서 돈 빠져갈 때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일본의 시장이 좋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엉터리인 것이 글로벌 인베스터들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지역별로 자금을 나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고 중국은 에머징 마켓이에요. 그래서 에머징 마켓에서 뺀 돈을 가지고서 에머징 마켓에 리얼로케이션을 하는 것이지 그걸 선진국 시장에 갖다가 넣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들어온 돈은 일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것이지 중국 돈 빼가지고 다 이제 일본으로 갔다. 그것도 우리 언론에 뭐 넘쳐나지만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어셋 알로케이션의 룰을 보면 그건 조금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중국에서 빠진 돈의 규모가 일본에 들어온 돈의 규모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즘에 TV 보면 유튜브 보면은 알리나 테무 막 이런 광고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진짜 막 쿠팡도 이제 우리나라 유통업계도 되게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이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처리는 해야 되니까 싸게 해외로 팔고 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오버 캐패시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시비 건 것이 오버 캐패시티라는 게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요 세 개가 이제 저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로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또 웃기는 것은 이제 미국이 그 지금 제일 고민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또 반격을 하죠. 야, 니들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 난리치는데 우리가 싼 가격에 자동차,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급하면 니들 물가 안정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미국이 거기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말 틀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대선 경쟁을 하잖아요. 네. 최근 6개월 동안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항상 이겼어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맞아요. 바이든 트럼프의 지지율이 1%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전통 산업에 대한 공급 과잉 뭐 관세 부과는 트럼프의 전용 이제 선거 전략이지 바이든의 전략이 아니에요. 네. 바이든은 기술하고 금융으로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지율이 이제 근접하자 바이든이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공격을 했던 게 약발이 먹힌 거죠. 지지율이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직접 쫓아가가지고 사실은 선거운동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지마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의 전 세계 생산의 63%가 중국이에요. 태양광 저거 뭐 71%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마찬가지로 60%가 중국이 만들어요. 당장 그것을 뭐 대체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나라도 없어. 근데 그게 뭐 수출을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공급 과잉 얘기는 레토릭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테무 알리신 뭐 500원짜리, 3,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요거는 그 나라의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중국의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은 집 밖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전부 모든 거를 이 핸드폰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공동 구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일상화가 됐고,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눈썹 붙이는 거 하나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 2,000가구가 다 해버리면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이제 그 중소업체들도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그걸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미난 것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무신 알리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인건비가 안 맞아서 공장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는 빠졌는데 중국에서 테무신 알리에 들어오는 그 제품들이 이론상으로는 우리도 못 만드는 거니까 이게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타일랜드여야 돼요. 근데 물건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은 이제 그게 관리 능력인데 중국은 이제 연안 도시들 뭐 베이징, 상하이 뭐 이런 데들은 인당 소득이 25,000달러 넘지만 저 중부 내륙 가면 5,000달러가 안 돼요. 근데 5,000달러가 안 된다는 것은 평균이 5,000이니까 높은 사람은 7,500, 낮은 사람은 2,500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인구가 4억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500달러면 베트남하고 같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같은 소득에서 만들면 베트남하고 이제 같은 원가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은 이미 40년 동안 그 제품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골에 가가지고 관리를 못하지만 중국인들은 베트남하고 같은 소득 수준의 저임 노동자들한테 생산 제품을 만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싸게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 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가 다 깔려가지고 이게 중국이 남북으로 5,500, 동서로 5,200인데 이 사람들이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요. 중국이 보면 구정 때 보면은 뭐 휴가를 3주 줘도 뭐 집에 못 갔다 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기차가 늦게 가기 때문에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은 KTX 타면은 저 할빈에 있는 사람이 베이징까지 오는데 한 5시간, 6시간이 와요. 그리고 심천에 있는 사람도 북경까지 오는데 7시간, 8시간 와요. 그럼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새벽밥 먹고 오면은 12시에 점심 먹고 거기서 회의하고 차 한잔 마시고 2시에 서로 헤어지면 12시 전에 다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럴 정도로 이제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는 바람에 이거가 이제 한 군데 모이게 되면 이 물동량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이제 메커니즘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테무신 알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먼저 이제 그 모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뭐 한국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뭐 히트하고 있는 테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테무는 그 회사 본사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700~800만 가입자 받아들었지만 지금 테무 같은 경우가 가입자 수가 1억 5천만 명, 시인이 2억 6천만 명이에요. 이미 전 세계 50개 나라의 테무가 그 모델을 쓰고 있고 시인은 뭐 150개 나라에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저가품을 수출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중국이 그 갖고 있던 엄청난 빅데이터하고 물류망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저임 노동력 아직도 4억 명이 넘는 저임 노동력을 진짜 이걸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다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게 돼 있고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이제 중국의 그런 코로나가 만들어낸 기현상이 딱 일치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빅히트를 한 건데 우리도 지금 심각한 것이 쿠팡이 가입자 수가 한 3천만 되는데 그 지금 테무하고 시인하고 알리 중국 그 플랫폼 기업 3개 가입자가 지금 뭐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게 1,500만이에요. 그래서 쿠팡이 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돈 투자하고 했는데 그걸 불과 1년 반, 2년 만에 절반을 따라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1년 더 지나면 쿠팡을 넘어설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디플레이 저가 수출 그걸로 볼 게 아니라 네. 쟤들의 무서운 그 플랫폼 경쟁력, 그다음에 가성비 경쟁력,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게 물류 시스템하고 알고리즘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건 뭐 그렇지만 이미 미국에서 6천만 이상의 가입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쟤들이 싼 제품을 디플레이를 세계로 수출한다? 네. 그런 관점으로. 근데 디플레이든 뭐든 간에 그 돈은 애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 되면 가성비 좋으면 사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중국 싫잖아요. 그런데도 반중 정서가 역대 최악인데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뭐 대학교 앞에 가면 또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마라탕집이에요.
그리고 호거집, 양고기 샤브샤브집. 그리고 요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원 많은 데 가면 넘치는 게 탕후루예요. 근데 중국이 싫은데 중국 음식을 먹는다? 네. 그리고 중국이 싫은데 이게 테무, 시인, 알리에 그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쓴다? 그거 조금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게 무슨 조건실고를 떠나가지고 개인한테 오면 그것은 개인의 이익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이념이나 정책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미국도 소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1억 6천만 명, 2억 6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이게 중국 제품을 플랫폼에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너무 그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제 중국의 그 비즈니스 모델 네. 그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워야지 그걸 욕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나 대응책이 아니에요. 아마존도 긴장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마존을 지금 이제 위협하는 단계까지 지금 온 거죠. 와, 이런 날도 오는구나. 와, 그러면은 그 소장님께서 보실 때 그 G2 경쟁이라는 거에서 보면 중국이 아직도 뭐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뭐 미국과 대등하게 갈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거는요.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연봉을 1억씩 10년 받았는데 네. B라는 사람이 6천만 원, 7천만 원 받다가 어느 날 1억 1천만 원을 받았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10년 동안 1억 받은 사람을 넘어선 거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적의 개념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 GDP 한 70% 되는데 미국이 한 2% 성장하고 중국이 5% 성장하면 뭐 10년에서 15년 내에 중국 GDP의 규모가 한내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지 한내 그 사이 벌어놨던 것 전체를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50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네. 누적적으로 그래서 한내 연봉이 넘어가는 것은 2035년이든 40년이든 가능하겠지만 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번 거를 다 합친 것이 이제 그게 진짜 부잖아요.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2050년 전에는 안 된다. 그 반도체가나 2차 전지나 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것들 수준은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안에서 잘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에 있어서는 중국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미국하고는 아직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배터리에서 세계 1등이에요. 우리가 2등이고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네. 그런 이제 함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건 좋은데 핸드폰에 이게 이제 5G가 안 터지면 그러면 이거 아주 이게 깝깝해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5G 통신 장비를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5G 통신 장비 세계 1등은 중국입니다. 화웨이. 그렇죠. 2등이 유럽이고 우리가 3등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기술에서는 세계 1등인데 배터리하고 이게 5G 통신 장비에서는 중국이 얘들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I는 미국이 앱솔루트 1등은 맞는데 2등이 누구냐 그러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AI 뭐 전혀 못해 그게 아니고 세계 2등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거가 미국보다 못하다는 것이 한국보다 못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핸드폰을 만들든 노트북을 만들든 서버를 만들든 간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든 뭐 배터리를 만들든 그게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건 실리콘, 뭐 리튬, 코발트, 앙간, 뭐 반도체를 제조하는데도 수많은 가스, 뭐 원자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주로 히토류 금속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히토류 금속의 전 세계 생산의 60%를 중국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은 미국이 최고인데 이 원자재는 이건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밑에 단으로 들어가면 구멍이 숭숭 있다는. 그래서 미국이 자기 혼자서 제재를 못하고 뭐 쿼드 동맹, 지포 동맹, 자꾸 동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동맹에 구멍이 지금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라든지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어. 히토류 금속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갖고서 계속적으로 목을 조르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지금 세상이라는 게 반도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를 하는 순간에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메모리에서 세계 1등이라는데 이게 인구 5천만에 이제 세계 GDP 랭킹 13등인 나라가 국산화를 했는데 GDP 규모 세계 2등, 인구 규모 한국의 28배인 나라가 악심 먹고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쵸. 시간이 문제지 그게 개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고 걔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숨통을 못 끊고 계속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이게 반발심만 키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더 경각심을 키워버리면 감히 중국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반도체 생산이나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 당초 가만 내버려뒀을 때보다 중국의 국산화 속도가 미국이 죽이지를 못하고 칼로 자꾸 찌르는 바람에 피를 흘리면서 얘들이 악심 먹고 들어오게 되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한국이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캐치업해야 미국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 캐치업의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미중의 전쟁에서 뭐 싸워라 이기는 거 우리 편 이게 아니고 우리는 중국이 캐치업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가야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패가 되죠. 근데 지금 뭐 우리로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산 짤 때 보면 국가 예산 뭐 그거 훅 줄였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구자들이 이게 연구비가 없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엔지니어들, 과학기술자들 대거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뭐 사회 전체적으로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수의 부족도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의사는 뭐 제대로 된 이제 전문의 만들려면 15년 뭐 20년 걸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는 지금 미중이 전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격차를 더 벌려야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의대 정원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만 한 2,000명씩 더 늘어버린다? 그럼 서울 시내에 있는 반도체 공학과 가는 애들이 전부 의대를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반도체로 들어가야 되는 첨단 고급 인력들이 부족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4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의 수준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뭐 의료보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보건 가지고서 달러를 왕창 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달러 박스는 뭐 반도체인데 이거의 경쟁력에 침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중의 경쟁 속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지원하냐는 것에 여기에 정말 전력 투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반도체가 아니면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근데 그것을 근본적인 경쟁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경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중국이 뭐 망하고 얕보고 막 그럴 존재가 아니네요. 우리가 그 정말 긴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슈를 좀 바꿔서 혹시 그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적어도 앞으로 15년 내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1979년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수교하면서 미국이 그래서 이제 대단한 나라인 게 그때 미국 국내법으로 법을 하나 만들어 아무도 신경 안 써 대만관계법이라는 거.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면은 미국은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주 완곡하게 됐지만 직역을 하게 되면 자동 개입장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에 미국이 바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하고 3차 대전을 한다는 거를 마음 먹고 해야 돼.
이건 법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군사력을 경제력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뭐 70%라고 했지만 군사력은 30% 50% 간대요. 붙었다 그러면 100점 100패죠. 근데 중국은 손자병법을 공부한 나라인데 지는 싸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려면 수비하는 것의 군사력의 3배는 돼야 이게 이길 수가 있는데 미국하고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싸움을 붙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것은 경제력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군사력인데 지금 미국의 70%밖에 안 되는 경제력이라면 군사력은 50% 이하예요. 적어도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미국보다 경제력이 커지려고 그러면 2035년 이후다. 그러니까 15년, 뭐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정치인들은 국가적 이익보다 사실 입으로는 뭐 국가 이익, 국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시진핑의 입장에서 대만이 통일되는 게 좋냐? 아니면 지금처럼 대치 상태로 있는 것이 좋냐 그러면 통치자의 권력의 입장에서는 통일 안 되는 게 좋아요. 왜? 둘이 경쟁상 되고 미국이 이제 으르렁거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강력한 리더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대안이 누구야? 시진핑.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을 했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망할 위험이 높고 대치 상태에서는 자기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공을 안 하는 것이 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2025년에 공격한다, 2027년에 공격한다 수많은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데 그 침공설 중에서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 얘기는 전부 미국의 연구소, 이제 군인,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은 이제 대만 침공설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중국이 이제 바로 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얘기하니까 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대만은 불안할 때마다 무기를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대만한테 팔아먹은 무기가 8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대만한테서 무기를 돈을 챙기는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적당한 시기 때마다 외교적으로 조금 뭐 이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난리치고 조금 있다가 대만이 또 비행기 사고 전투기 사고 뭐 이제 미사일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거양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내에 감히 이제 대만을 공격해서 미국과 붙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뭐 중국이 아주 치명적인데 중국이 그럴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그렇게 보십니다. 대만에 있는 내부 세력 가운데서는 중국이랑 합치자 이런 사람들은 혹시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엉터리인 게 우리는 이제 국민당이 이번에 보면 이제 차잉원이 민진당 대만 본토 사람이고 그 본토에서 이제 쫓겨온 장개석 국민당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야당인데 민진당은 친미 정권이고 국민당은 친중 정권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정인 것이 국민당은 공산당이 싫어서 쫓겨온 당이에요. 그런데 국민당이 중국하고 이제 일치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게 잘 지내서 실익을 챙기자 요게 맞는 것이지 중국하고 우리 같이 통일하자고 그러면 국민당이 공산당이 싫어서 반대해서 쫓겨왔는데 그것이 항복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만 같은 경우는 국민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과 통일하자 뭐 합병하자 이건 아니고 사이좋게 잘 지내서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자. 이제 요것에 대한 정도의 차가 민진당은 예를 들면 미국을 더 중시하고 이제 중국 본토를 좀 멀리하자는 쪽이고 국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취득을 하자. 그것의 차이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둘이가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뭐 이제 같이 뭐를 해서 통일을 하자. 중국과 같은 스탠드를 하자. 그런 건 두 당도 그 근본적인 배경이나 뭘 보더라도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건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 시진핑 정부는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원한다 이런 말도 맞는 건가요? 근데 그건 답이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되면 최근 16년 동안에 미국은 대통령이 4번이 바뀌죠. 네. 근데 중국은 오바마 때도 시진핑, 트럼프 때도 시진핑, 바이든 때도 시진핑,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시진핑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대응력이 생기죠. 근데 미국은 오바마 때 했던 대중 정책 트럼프 홀랑 다 뒤집었어요. 트럼프 때 정책 바이든이 다 뒤집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당선되면 바이든 했던 정책 다 엎어버리겠다고 IRA 폐지할 거야. 뭐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후협약 그런 거 왜 해? 동맹 전략? 돈 내면 동맹이고 돈 안 내면 동맹이고 지금 바이든의 전략을 다 뒤집어버린다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뭐가 좋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정권이 여야가 바뀌게 됐을 때 중국의 정책의 여지가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룸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의 한 수를 쓴 거예요. 기술로 목을 조른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인데 그걸 계속 세게 졸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 바뀐다고 그러면 기술 전략이 느슨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는 이제 무역 갖고 중국을 공격을 했었는데 무역으로 다시 공격한다고 하면 중국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중국은 조금 더 상대하기 쉽다.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는 배경인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국도 정말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도 되게 다시 뭐 재생이라고 할 거예요. 발전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미지에는 약간 중국이 약간 뭐 깡패 국가 같기도 하고 막 1대1로 이런 거 해서 뭐 차관 빌려준 다음에 막 뺏고 그 나라의 중요한 것들 뺏고 막 동남아 국가들 못 살게 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한편으로 너무 치우친 걸까요? 그게 좀 치우친 건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언론에는 뭐 이제 도로 항만 이거 돈 빌려주고 다 뺏었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금융기법을 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 보면 그 통행료가 비싸요. 다른 데보다가.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BOT 방식으로 그 도로를 민자가 건설을 하고 30년 동안 예를 들면 통행료 받아가지고 그걸 회수해 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가는 전혀 이제 돈을 안 내고서 가는 건데 그런 방식을 중국은 쓴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중국은 그런 금융기법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담보 잡고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돈을 회수하는 거 그거가 이제 중국 금융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해외의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후진국 마찬가지로 그런 신디케이션이나 BOT 방식이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 이제 금융 낙후 수준이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 거기서 담보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아프리카 뭐 중동 이런 못 사는 작은 나라에 그럼 미국이나 그럼 영국이나 유럽은 그럼 대신 미국 대신에 그런 돈 빌려줘야지 그러는데 이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얘들은 신용평가 자체가 안 나오는 불량 이제 그 대출자예요. 그 돈을 빌려줄 수가 애초부터 없어. 그래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고 저희들의 금융기법이 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담보 잡았다가 이제 이게 담보가 그 이자가 안 들어오면 실행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넘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걸 왜 했냐. 그럼 중국은 그 담보 잡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후진국의 뭐 도로 항만 거기에 여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계속 적자지. 그래서 그걸 그냥 끌어안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이제 건설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 1대1로 150개 나라에다가 도로 항만 철도를 건설한 걸 보면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에 한 1조 달러 정도를 1대1로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0%가 에너지에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한 16% 정도가 그 광물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 1대1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하고 광물을 해외에서 조달을 하려고 한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아프리카다, 뭐 중동이다, 사막이나 이런 데서 광물을 캐고 석유를 캔들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고 항만을 놓고 비행장을 건설한 것은 에너지하고 광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SOC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SOC를 건설할 때 지들이 필요해서 건설한 건데 그걸 그 나라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걸 우리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네 전용 도로를 써버린 것이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나라도 저 청량리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경부선이 그게 강원도 지역 경상도 산악지방을 통과해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일제 때 건설이 된 거예요. 중앙선이. 네. 근데 그 산악지역에다가 철도를 왜 건설합니까? 원자재가 그게 바로 원자재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건설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1대1로의 SOC 건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서방 세계가 중국이 저것들 뭐 이제 그 후진국 등 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후진국의 등을 치는 것을 구제해 주려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 욕하는 미국이 그걸 대신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대출을 주면 된다고.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야지 그걸 사준 적이 없다고. 야,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싫어도 중국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하고 이제 유럽 이쪽은 말만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긴 시간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고 철저하게 이제 이용만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약탈만 당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물론 약탈을 하지만 얘들은 돈을 주고 약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놈보다는 좀 덜 나쁘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물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조금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팩트보다는 약간 이제 정세에 얹어가지고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배경을 조금 더 읽어보고 그러네요. 파악을 해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시각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다가 보니까 한 방향으로 너무 이제 기울어지게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대1로 같은 경우는 보면 중국이 미국하고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반면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중국이 지금 수출 증가율은 1대1로 지역에서 다 나와요. 네. 그 1대1 지역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구매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로의 그 잠재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지금은 공급망 전쟁 이후에 원자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아프리카나 중동 뭐 아시아가 원자재의 또 보고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히토류 금속 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이것을 전 세계 가공 비중으로 보면 50에서 60%를 중국이 하는 이유가 얘들이 원자재 시장을 1대1로를 통해서 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실제로. 혹시 소장님 이 주제는 관심이 좀 작은 거라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홍콩 요즘에 홍콩에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ETF 막 통과시켜가지고요 본토 자금이 막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혹시 이런 뉴스도 보시나요? 그거는요. 네. 지금 이제 그 상품의 그 도입을 네. 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자금들의 절반은 외국 자금이고 절반은 홍콩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가 떠나가지고 금융기관 수수료를 먹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게 ETF를 만들었을 때 수수료를 먹으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이걸 한 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세금 받을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뗄 수 있으니까 그 상품을 이제 도입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가능성은 이제 중국 본토 자금들이 거리로 가가지고 이제 ETF를 살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에 있는 ETF를 대거 산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국 본토가 홍콩으로 본토인이 가상화폐에 관련되는 상품은 못 사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뭐 비트코인들이 초기에는 보면 중국이 ICO도 그랬고 세계 최대였었어요. 맞아요. 채굴도 그랬고 그리고 ICO도 중국이 가장 많이 했다가 갑자기 그걸 스톱시킨 이유가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전자지갑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가가지고 환전을 발행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외환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금 유출의 중요한 창구가 돼버린 거죠. 네. 중국이 그거를 이제 알고서 가상화폐를 완전히 스톱시킨 거고 네.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는 것이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거래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지만 네. 이 거래량이 진짜 거래량이 누가 조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공정한 이제 그 공인된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이제 만연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은 투기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기의 강풍에 후유증도 같이 들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불법 자금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과도한 투기 바람 이것 때문에 완전히 스톱을 시킨 거고 아마도 지금 만약에 홍콩에서 그 ETF가 출시가 돼서 본토 자금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규제가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막 부자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부자들은 막 나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싶고. 뭐 어느 나라든 다 그런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중국 부자들이 무슨 싱가포르로 다 도망갔다 뭐 돈 다 빼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 외환관리법에 중국 같은 경우 1인당 이제 기업이 아닌 개인은 5만 달러 한 거 얼마 이상 해외로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뭘 갖고 갔다는 것은 기업의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M&A라든지 수출입을 통해서 가장무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수출은 조금 하고 수입은 많이 한 걸로 해서 그 차액만큼을 해외로 빼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몇 억 불 이거를 그 돈을 들고 나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규정이나 제도를 잘 모르고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 진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크기가 미국만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인구가 28배나 많고 땅덩어리는 100배, 90년대 100배가 더 커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보니까 그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살아보고 먹어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나라인데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는 딱 중국 3번 가본 사람이라고. 3번 가보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번 가보면 어떻게 되냐 잘 모르겠는데 300번 가보면 도대체 모르겠는데 3년을 살아보면 우리가 중국을 이겼다거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월등히 우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그렇게 허접한 나라면 가만 내버려도 또 망할 건데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그렇게 압박하고 누르는데도 최근 7년 동안 중국이 부도났거나 망했거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한테 제재받은 기업이 605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도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되고 뭐 항상 그렇지만 무시하다 망하잖아요. 중국이 뭐 섬나라 영국 무시하다가 이 아편 전쟁 때 거기서 패해가지고 150년 동안 반식민지 됐고 영국이 식민지였던 미국 무시하다가 이제 당해서 패권국을 놨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미국도 지금 보면은 중국 그거 뭐 14억의 가난한 거지 나라 뭐 이런 형태로 낮게 봤다가 이거 이제 최근 뭐 4, 5년 사이에 이제 저렇게 강하게 견제가 나오는 것도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까지도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는 그걸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이 반에서 우리가 보면은 1등, 2등이 미국하고 중국이고 3등이 일본인데 우리는 13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에서 13등 하는 학생이 2등, 3등 하는 애를 물러보죠. 뭐 일본, 뭐 중국 뭐 이렇게 낮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안 맞고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중국의 실력 또 미국과의 전쟁의 방향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서 실리를 최대로 어떻게 챙길 것인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중국하고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6.25 때 남북 통일될 뻔했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통일을 못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친구냐고 서로 총을 맞댄 적이지. 근데 우리는 중국을 지금 친구 뭐
가장 가까이 사는 뭐 떼어버릴 수 없는 프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라는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돈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네.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죠. 그래서 중국과 관계는 우리는 사상의 친구, 이념의 동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인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중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보고 냉정하게 봐야지 그걸 자꾸 정서를 실어갖고 그렇게 놓고 보면 실수하죠. 그래서 뭐 그 갓파더 대부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돈을 앞에 놓고 적을 미워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축구든 뭐든 간에 하여간 그게 감정적으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고서 이제 상대가 세다 그러면 그걸 잡아뜨릴 수 있는 전략을 모색을 해야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탈중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탈중국이 되냐. 그리고 탈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뭐 요소수라는 게 그람당 100원도 안 하는 제품인데 그걸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요소수를 중국이 막았을 때 우리 모든 물류가 다 서게 되는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고 이제 보지 말고 중동이라고 봐라. 우리가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중국은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를 오히려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이제 중국을 바라봐야지 과거에 우리가 봤던 우리 OEM 하청 공장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뭐 기술이 왕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한테 돈을 8조를 주면서 공장 지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기술이 왕이 아니라 공장이 왕이고 근데 공장에 있는 TSMC나 삼성도 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장비잖아요. EUV 장비라고 하는 노광 장비. 그거 만드는 네덜란드의 조그만한 그 나라에 TSMC 회장도 가서 고기 조아리고 삼성의 회장도 가서 고기 조아려요. 물건 달라고. 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공장이고 공장이 아니라 장비인데 근데 장비가 있으면 뭐예요? 원자재가 없는데 실리콘 웨이퍼가 없는데 리튬 배터리에 흑연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게 장비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소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재에 반도체 소재의 40에서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 80%가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중동처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이제 대상이고 또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가 홍콩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러니까 이것은 달러 박스라도 중요하고 또 반도체를 만들려면 필요한 원자재의 40%를 중국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은 잘 관리해야 될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소장님 그 진짜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면 진짜 너무 궁금해서 우리나라가 중동을 그 뭐 관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좀 그렇게 잘 맺어온 거예요? 뭐가 있나요? 중동요? 예, 그러니까 아까 중국을 중동처럼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동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기여를 한 건가요? 노력을 한 건가요? 기여보다가는 첫 번째는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란 이라크 문제라든지 사우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SOC의 인프라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중동이. 뭐 이제 도로 항만 뭐 이런 건설 거기에 우리가 깊이 관여를 했고. 또 지금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거 이제 사막에서 석유 다 뽑고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도 첨단 산업, AI 산업을 하고 싶은데 그거 있으려면 반도체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한국하고 반도체 관련되는 쪽에서의 협력 그건 무시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소시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AI를 하려고 하면 중국도 똑같이 반도체가 필요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D램에서 HBM이라는 거 지금 AI 갖고 난리지만 AI가 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같이 붙는 하이닉스의 하이밴드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이밴드 메모리는 대만도 못 만들고 중국도 못 만들고 미국은 만드는 척하지만 실력이 안 돼요. 그건 한국밖에 지금 못한다고 삼성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AI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엔비디아의 그런 GPU 칩도 있어야 되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HBM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네가 지금 개발할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런 거 협력하고 싶어 하죠. 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아. 뭔가를 크게 챙기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끔 그걸로 통제하는 것 이제 그런 게 실력이고 그게 외교죠. 그래서 뭐 이제 자기보다 못한 놈 다루는 거야 그건 쉬운 거고 자기보다 센 놈을 작은 놈이 큰 놈을 잘 다루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외교죠.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병수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